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수익증권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 부유 판단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이제 시즌 중간에 살짝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제 시즌도 끝났고 이제 공시도 다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저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좀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좀 시사하는 바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시즌이 지나면은 마음의 나이테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는 이 유의적 수익증권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 판단 이것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해결을 하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났으니까 물론 이제 좀 마무리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좀 그 힘들었던 것들을 좀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내용이 복잡해서 바로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금융회사가 있고요. 이 A가 B라는 비상장사 금융회사를 100%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좋은 물건이 하나 있어서 PFV가 하나 있었습니다. D라는 PFV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 PFV였는데 이거는 사업은 잘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투자할 때 중간에 이제 그 부동산 투자 신탁 수익증권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복잡하죠 벌써. 아직 조금 더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이 직접 보유한 게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게 64%. 그리고 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이 24%, 이 C에서 D를 보유한 거는 48%. A가 직접 D를 투자한 것도 있었습니다. 직접 투자분이 17%. 근데 이거는 직접 투자한 거는 의결권은 없는 종료 주식이었고요. 그리고 이사 선임 권한도 없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거는 이 수익증권이 수익자가 3명밖에 안 됐거든요. 수익자 A, B,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인 갑. 그래서 이제 이 수익자 총회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계약의 변경, 그리고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 사업 목적의 변경, 계약의 해지,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A나 B가 이 D라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각각 투자하는 방법의 입장에 따라서 이걸 타겟을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좀 문제로 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A가 수익증권 C를 보유한 64%를 지분법을 적용했습니다. 자회사가 보유한 24%에 대해서는 FVPL, 17%에 대해서도 FVPL.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건데 그냥 A나 B가 D를 투자한 것인데
이렇게 투자한 방법에 따라서 이걸 다 제각기 평가를 한 것이죠. A가 그 C를 그 지분법을 적용한 이유는 일단 지분율이 높죠. 네, 지분율이 높고 이 수익자가 3명인데 이 B도 이 모회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보통은 이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그 지분율이 높아도 이제 그 지분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익증권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계약 목적이라든지 그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다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지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보기 어렵다 이런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수익자 전원 동의를 통해서 좀 중요한 의사결정도 할 수 있는 계약서상으로는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거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회사가 이제 지분법을 안 한 이유는 사전에 다 결정된 거다. 우리 이렇게 지분율이 있어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은 어쨌든 둘 다 그 지분법을 안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지분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기감사인하고도 그 의사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정기감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생각은 없었고요.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기감사인하고 동일한 의견이었고 정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또 23년도에 1월에 수익자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 정책이 워낙 사업이 잘 돼서 초과 이익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이익에 대한 배당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준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 1028호 문단 5의 내용이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지분법을 해야 된다. 유의적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게 문단 5고 문단 6이 이제 유의적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그 명백한 예시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나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있냐. 두 번째가 이제 배당 정책에 참여할 수 있냐.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거래가 있느냐. 피투자자와 중요한 거래가 있는지. 네 번째가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가능하냐. 다섯 번째가 이제 필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을 하느냐. 요 5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배당 정책에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이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점이 중요하겠죠. 이거는 23년도 1월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건 어떠냐. 그래서 제 의견은 전진 적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은 그냥 두는 것이죠. 회사 입장은. 우리 입장은 이제 정기재무 제약성 소급. 그 이제 그 절충한 부분이 이 부분일 텐데 규제합의 이게 전지법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23년도 1월달에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모회사가 상장사고요. 여기는 비상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회사도 작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회사를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지분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었고요. 근데 물론 저희가 또 이제 감사인이 올해까지만 저희였고 이제 내년에 감사인이 또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기포
회계법인으로 바뀐 상황이어서 예. 어쨌든 전진 적용을 했을 때 리스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크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몇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했죠. 그러니까 그 22년도 이전에 여기가 이제 FV 폐를 했던 거에 대한 그래서 이게 맞으면 모회사가 좀 공격당할 여지는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 부분이 제일 걸렸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이때 공정 가치를 하다가 지원법 적용하게 되면 뭐 투자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투자 차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뭐 그런 PPA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 영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PPA 문제로 큰 이슈는 아니고 반대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계 정책을 그런 둘이 다르게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 저희 심리시라고도 논의를 해봤지만 이제 가능하다. 그게 별도의 엔터티이기 때문에 그룹갭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도 이제 그 C가 D에 대해서는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봤어요. 복잡해지네요, 점점. 근데 이렇게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C는 그 지원법을 할 수도 있고 그 공정가치 FVPL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것도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1028호에 보면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지목표 면제 규정이 문단 17, 18, 19 이렇게 세 군데에서 면제 그 항목이 있습니다. 문단 17의 내용은 여기도 사실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문단 17은 이제 중간 지배 기업이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근데 이 중간 지배 기업이 그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을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이미 공정가치 평가를 했다 하는 경우에는 FVPL도 적용 가능하다. 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 모회사 주주의 전원 동의가 있으면 그런 내용이 문단 17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 18은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 기구라든지 뮤추얼 펀드, 단위 신탁 뭐 이와 유사한 기업이 수익 제공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뭐 직접 보유하거나 간접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법을 면제할 수 있다. FVPL로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문단 19는 이제 기업이 이렇게 그 유의적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볼 때 그 중간에 이제 이런 벤처 투자 캐피탈이라든지 뮤추얼 펀드 이런 단위 신탁을 통해서 지배하는 경우에 이 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FVPL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직접 보유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유의적 영향이 있다 보면 그때는 지원법을 해야 됩니다. 직접 보유 부분은 이게 문단 19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단 17에서 19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투자 기업들 그런 특수성 거기는 이제 공정가치 평가가 중요할 테니까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면제 조항을 두는 것일 텐데 그게 이제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이게 금액차가 꽤 컸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약간 회의감이 드는 그런 면제 조항이긴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K갭을 썼는데 그러면 이제 공사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어서 분양도 다 됐고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IFRS에서는 진행 기준에 대한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엄격해지면서 IFRS로 볼 때는 이거는 인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정가가 0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니까 이거를 공정가치를 평가를 하면은 그 금액이 엄청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17%에 대한 것도 100억 이상 되는 그런 평가가
판단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제 의견은 그 전진으로 가자. 하지만 이제 분당 이사님하고 그 개정 담당자 입장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감사팀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 논리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준서에 질을 넣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저희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정도 금액이면 한정 의견에 자회사에 대해서 한정 의견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원에 질의를 넣었고요. 기준원 질의를 개발한 논리는 수익자 3명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형태는 수익증권이지만 공동약정으로 분류하기가 크다. 뭐 공동약정이면은 지분법 적용을 해야 되죠. 이 논리로 논리를 가미를 해서 질의를 넣었습니다. 근데 질의 결과는 저희가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3가지 질의를 넣었는데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수익자의 권한도 동일한데 A하고 B가 다르게 유의적 영향력 고유업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의였고요. 두 번째는 뭐 다시 반복일 수도 있는데 공동약정 성명도 있고 배당 정책도 있었다. 유의적 영향이 둘 다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이 17%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 공동약정으로 본다면 이게 의결권도 없고 이사의 선임 권한이 없고 때문에 사실 A가 D에 대해서는 그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질의만 보면은 여기가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은 아니고 지분법이기 때문에 연결 대상이면 종속회사가 부여한 지분까지 합산을 해서 이 유의적 영향력을 판단을 할 텐데 A가 D에 대해서 유의적 영향력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면 17%만 보유하고 있고 이사 선임 권한도 없기 때문에 유의적 영향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공동약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 A가 D에 대해서 유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봐서 질의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 D에 대해서도 진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이사가 여기 C에서 3인 중에 2명 선임이 가능했는데 이게 이 C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수익자 전원 동의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뒤에 이사 중에 한 명이 그 A의 특간자였어요. A의 특간자가 이 D의 이사였고 D의 AMC를 이제 A의 특간자가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래가 뭐 자산 관리가 중요한 거래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사가 A의 특간 이사 중 1인이 A 특간자다. 이게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제로 A가 이 수익자 그 전원 동의를 통해서 D의 그 이사의 A 특간자가 들어간 걸 보면 이거는 실제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요 부분은 저희 사실 심리실에서도 이거는 형식상 이렇게까지 중요하기는 없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킬러 질의가 첫 번째 질의였는데 이걸 다르게 적용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답변은 가능하다 그렇게 비공식 질의 답변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실관계 판단하라 이렇게 답변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아마 전임감사인하고도 뭐 이게 보통 이제 기준안에서는 연속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의견 교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비공식 질이긴 하지만 이게 이런 상황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전진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거 가장 우려됐던 거는 22년도에 대해서 A가 그런 지분법을 적용한 거에 대한 챌린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전진 적용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게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잘하고 기준한 질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 점진적으로 갔을 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는데 어쨌든 이건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기 재무제표를 제작성을 했고요. 내용이 좀 복잡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뭐 가장 깔끔하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다 이런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이 구조를 설계하신 분들은 회계를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사은펀드에 대한 그쪽 워낙 또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회계 기술자가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게 아닌가. 그것도 50% 미만으로 설계했고 이제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어쨌든 가장 회사의 회계 처리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를 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뒤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이지만 연결도 안 하게.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처음부터 이게 동일한 실질이니까 회계 정책을 좀 일치를 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했다. 그 방향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좀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사실 이게 여기서 이제 인차지 롤을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던 면도 있는 것 같고 좀 의사소통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요. 부자 도덕경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좋은 것은 이제 물과 같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처럼 이게 물 아무리 좁은데도 잘 들어가고 이제 남는 거는 덜어내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하면서 잘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물처럼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에 있어서 저를 아주 괴롭혔던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유연성이 필요하다. 유연성. 뭐 저도 좀 이렇게 계속 회계 기준서 내용을 보고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전문가로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고집도 생기고 그리고 좀 유연성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계속 갖춰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독자가 떨어지지는 않은 너무 좀 약간 복잡한 주제여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